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감히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려 들다니 무엄하도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대통령이 이른바 청와대 참모들 이번 선거에서 공천 챙겨주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출마 선언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을 둘러싼 싸움이 새로운 2라운드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 과연 어떤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 사이를 반영하려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사이 말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진 이걸로 시작합니다. 어제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옆에 김무성 대표 지척에 있었는데 이 두 분 정면만 바라보고 서로를 안 바라봤답니다. 잠깐 인사하는 시간은 가졌지만 두 분의 서먹한 사이 잠시 후 저희가 영상 취재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김무성의 장담은 어디로? 어떤 장담이죠? 전략공천 없다던 김무성의 장담은 어디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른바 친박계의 전략공천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한국일보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추천제를 수용했죠. 김 대표가 친박계의 주장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전략공천은 없다던 그의 진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라고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까지 면전에서 쏟아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10년 전 루즈벨트 대통령 딸 일행에게 선물한 고종 황제의 초상 사진이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건데 이 사진 뒤에 숨겨져 있는 슬픈 사연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청와대 민경욱, 박종준만 총선 출마 더 이상은 없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려 들지 마라. 이른바 총선 출마 의심으로 거론됐던 공천장까지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은 읽었었는데 청와대가 불출마 선언으로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여권의 공천 룰을 둘러싼 싸움과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탈당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서 이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표가 주장한 박 대통령 새누리 탈당 과연 적절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전국의 치킨집이 전 세계 어떤 매장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어떤 매장보다 치킨집이 더 많은 건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치킨집이 어떤 매장보다 많다? 전 세계 매장보다 많다? 상당히 궁금한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이렇게 많아요. 3,400명이 그런데 논다. 중앙일보는 자극적인 제목인데 논다. 이달 들어서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게 됐는데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휴업계를 낸 변호사는 그러니까 노는 변호사는 3,400명에 달했다. 사법고시 어렵게 통과한 똑똑한 변호사들도 요즘에 일이 없어서 중앙일보 설명처럼 노는 정말로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임윤선 변호사님은 수천 명의 경쟁률을 뚫고 저희 돌직구쇼의 고정 패널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3,400명은 논다. 안타깝네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 다양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자, 오늘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110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된 오래된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지금 공개합니다. 110년 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고종 황제의 이 사진이 110년 만에 처음으로 드러난 건데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흑백 사진에 채색이 된 이 사진. 그런데 우리 고종 황제의 얼굴 속에 왠지 모를 슬픈 눈빛이 담겨 있다고 할까요?
황제를 상징하는 황제의 옷은 금빛색으로 채색이 돼 있건만 왜 이렇게 고종 황제의 표정은 슬퍼 보이는 걸까요? 그 사연을 지금부터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어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딸이죠. 예. 앨리스 루즈벨트가 조선에 왔을 때, 대한제국에 왔을 때, 아이고야, 미국의 공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공주가 왔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약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아, 일제 야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 예. 그러니까 구한말의 그 대한제국의 운명이 참 열강들 사이에서 여러 부침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민비, 지금은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고종 황제의 부인이죠. 명성황후가 했던 것도 어느 나라, 어느 강대국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냐. 적어도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 명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요것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러시아에도 청나라에도 기댔다가 다 안 되니까 마지막 미국이었는데 요 사진을 그럼 언제 준 거냐면 1905년 예. 7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그 아시아 순방단 미국 정부가 구성한 아시아 순방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단장이 누구냐면요.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 혹시 테프트 어디서 예.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렇게 붙이면 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가츠라 테프트. 예.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밀약을 담당했었던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이 사절단장이었고요. 여기에 그 시어도 루즈벨트의 딸인 앨리스 루즈벨트가 함께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겠다는 것을 미국이 허락한 그렇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이미 맺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순방단이 일본에 먼저 가서 예. 조약을 맺고 밀약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환대를 하는 겁니다. 고종은 황실에 이 사실을 예, 몰랐군요. 황실에 맞춰도 내주고 그리고 또 뭐 황실의 악단이 가가지고 미국 국가도 연주하고 또 여기를 떠날 때는 각부 장관의 대신들이 다 나와서 환송을 하고 예. 그리고 준 선물이 지금 김진 기자가 뭔지 서글퍼요라고 얘기한 바로 그 사진입니다. 예. 그 사진이 지금 이번에 새로 발견이 됐는데요. 조선인이 찍은 가장 오래된 고종 황제의 사진입니다. 근데 어딘가가 서글픕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네. 미국은 필리핀 지배를 하고 네.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를 지배해라. 미국이 승인했던 그 사실을 고종 황제는 까맣게 모른 채 우리를 구원하러 미국의 공주가 왔다. 고종 황제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1905년에. 예. 보통 이제 그 임금들은 사진이 없을 때는 초상화를 그렸죠. 어진이라고 하는데 예. 어진이 대신에 이 카메라가 들어와 사진을 찍었고 흑백 사진을 찍은 다음에 위에다가 골룡포에다가 황금색으로 채색을 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지만 굉장히 좀 그 황제의 위험은 없고 네. 애잔해 보이는데요. 애잔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미국과 한국은 우리나라 조선은 1882년에 조미 통상 5조약을 맺어서 이미 수교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일본이 이제 침략의 야욕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예. 아관, 그 러시아 공사관에 뭐 파천도 가고 이런 상황인데 돌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1897년에 우리가 이제 고종 황제가 황제국을 선포를 하고 연호도 강무로 바꿨죠. 근데 그 이제 황제국이라는 게 사실 허울뿐인 황제국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우리랑 통상 조약을 맺은 미국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앨리스 아까 말한 영예죠. 우리식으로 하면 영예인데 당시에 이제 공화정에 대한 이제 조선의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공주로 이제 취급을 하고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미국 왕의 딸이니까 공주인 셈이죠.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지극히 직사 모집하듯이 대접을 하면서 그 선물로 준 사진인데 네. 돌아가서 그 시어도르 루즈벨트, 프랭클 루즈벨트랑은 다르죠. 그 딸이 그거를 갖다가 다 죽으면서 그 동네에 그 박물관에 기증한 거를 이번에 처음 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역사에 대한 건 이제 두 분이 말씀을 잘 해주셨고, 저는 저 사진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기 인쇄는 약간 황금색처럼 됐지만, 실제 신문에 달려있는 거는 좀 더 노란색에 가까워요. 예. 이 노란색을 바로 이제 황룡포라고 하는 건데, 황룡포. 우리나라가 그간은 어이들이 못 입으셨죠. 예. 어이로 왕들이 못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 불과했기 때문에 왕들은 홍룡포만 입을 수 있었어요. 빨간색. 붉은색 어이를 입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래 이게 흑백 사진인데 사진 작가가 찍은 거 위에 화가가 덧칠을 한 거잖아요. 아마 왕에 있던 예. 왕실에 있던 화가가 덧칠한 거겠죠. 굳이 노란색으로 덧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 세계에 우린 독립한 황제국이다라는 거를 천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황색으로 덧칠한 거를 보여준 거죠. 황제의 옷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뒤에 색깔을 보면은 이게 난을 연한 보라색으로 칠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것도 왕의 오른쪽 옆으로는 예. 하얀색 무슨 꽃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하얀색 꽃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당시에 우리나라가 수치화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색깔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미술설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에 틀림이 없어서 좀 한국으로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안영환 전 의원님, 초상화는요, 왕이 슬픈 표정을 짓더라도 초상화는 왕의 위험 있는 표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진은 그 당시 인물이 짓고 있던 표정을 그대로 찍기 마련인데, 고종 황제의 표정을 좀 자세히 보면요, 어느 나라에서라도 기대야만 살 수 있는 망해가는 제국 황제로서의 무기력한 모습이랄까요? 지금 앨리스, 이 사진을 받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이 직접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황제다운 존재감은 전혀 없었다. 애처롭고 둔감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앨리스가 21살짜리였습니다. 21살짜리 젊은 여자의 눈에 보기에도 고종 황제는 애처롭고 둔감한 모습이었다. 황제다운 위험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앨리스라는 여자는 사실 미국서는 80년, 지난 1980년까지 살았습니다. 네. 96살을 살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사격에서 유명한 여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앨리스의 아버지인 루스벨트는 제국주의자였습니다. 예. 극단적인 미국의 팽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부통령 시절에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이 지배를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고 그가 딸이 왔을 때 혹여나 기대면, 그러면서 고종 황제는 끝까지 미국은 우리의 친구가 돼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사진을 준 것도 사실 이상하지요. 본인 사진을 선물로 준 것도 시대를 못 읽었던 건데, 어찌됐든 저 일이 있고 나서 저렇게 사진 주고 고종 황제가 정말 모든 예의를 다해서 모셨는데 2년 후에 을사늑약,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찬탈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국제 정세에 전혀 둔감하고 힘없고 군사력 없고 외교력 없던 한 국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애처로운 사진이자 우리 한말 역사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래서 국가가 부강해야 되고 국력을 키워야 된다.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마을운동을 강조하지만 그 새마을운동과 제가 말하는 새마을운동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혹시 몰라서 어쨌든 국가는 잘 살아야 됩니다. 빨리 통일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110년 만에 밝혀진 고종 황제의 서글픈 사연 저희가 공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감히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해? 무엄하도다. 공천 싸움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청와대의 메시지, 그 속내는 결국 이런 건 아닐까요? 희망둥이들 이른바 공천권 챙겨주려는 건 아니냐, 박 대통령? 그래서 김 대표랑 싸우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불출마 선언으로 응답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인신 정성희 위원님, 민경욱 대변인하고 박종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더 이상 출마자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전혀 공천권에 사심이 없다. 이런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좀 어저께 오후에 갑자기 발표된 뉴스에서 우리도 모두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박용진 대변인이 공천장을 여기 돌직구쇼에서 발표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보고 저거 큰일 나겠다. 네. 아니다. 그걸 보고서 갑자기 이 진화의 필요성을 좀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출마설이 나도는 청와대 참모진들한테 일일이 의사를 확인을 해서
두 사람을 지금 말한 민경욱 대변인하고 박정준 경호실 차장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통령 서문시장 동행에 같이 했던 대구 출신들 참모들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다. 더 이상은 없다.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서 어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갈 때 동행했었던 대구 출신 청와대 참모들 다 불출마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의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정성희 위원님. 의사를 확인한 거라고는 말했는데 이게 나갈래 안 나갈래를 물어본 겁니까? 아니면 나가지 말래를 말한 겁니까? 물어보는 형식은 아마 나갈래 안 나갈래 물어봤지만 더 이렇게 오해를 사는 예. 오픈 프라이머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 공천권을 희망둥이들 공천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압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압박한 것이다, 그런 사실상.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지난주 금요일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 같은 그런 묘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려는 무엄한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순수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랬죠. 불출마 선언하면 된다. 예.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건 불출마 선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갖고 이러냐라고 안종범 경제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등 예. 대구에 그때 서문시장 방문에 함께 했던 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허심을 당한 거죠, 지금은. 허심을 당한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확인해서 이번에 정리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집안 단속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우리는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불출마를 약간 강요받은 듯한 느낌은 있어요. 약간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 청와대가 뭐 꼭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돌직구쇼에서 이렇게 딱 터져 나왔던 묘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느닷없이 그 청와대 민경욱은 누구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박정준 경호실 차장과 함께 사의를 표하고 느닷없이 뭐 사자성어를 야당이 주로 썼던 야당의 혁신위원장이 주로 썼던 뭐 파부침주 이런 사자성어를 느닷없이 내놓으시면서 나갔어요. 예.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출마를 위해서 저분들은 나가고 이번에 사의를 표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논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청와대에 남고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공천과 관련된 룰과 관련된 얘기는 알아서들 싸우고 당 안에서 대통령은 다른 거 한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있었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예. 대통령이 공천 룰에 대해서 한 말씀 하나하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그 말씀 전혀 안 하셨고요. 네. 오히려 얘기는 다른 데서 펑 하고 튀어나왔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일단은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어제 정리 그렇게 하신 게 어쨌든 공천 룰과 관련된 그 여의도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청와대의 개입과 관련된 얘기는 딱 끊을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영환 전 의원님, 문재인 대표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라. 어제 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요구가 조금 민망해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탈당 이야기는 뭐 정치적 공세죠. 네. 야당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탈당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 탈당한다면 정부 여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국가를 운영하면서 여당의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탈당한 순간 정부 여당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청와대가 굉장히 부담을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가 싸운다. 그런데 예. 청와대가 뭐 지분을 챙기기 위해서 한다. 굉장히 속 좁은 집단,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으로 비춰왔던 게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부담 느껴 싫었겠죠. 네.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리를 했던 거고요. 아마 나오고 싶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공공했을 겁니다. 지금 전화 걸어서 나올래 안 나올래 했는데 나가겠습니다. 사표 내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 민경욱 대변인은 그럼 대단한 거네요. 정치판에 뛰어들기 위해서 예. 사표, 특히 월급쟁이가 예. 다 월급쟁이 아닙니까? 그걸로 수입을 먹고 사는 사람이 사표 확 던지고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네. 이제 어찌됐든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더라도 당내 경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내 경선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전략공천이 아니면 전략공천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당내 경선을 뛰어들기 위해서 사표 던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나가려 하면은 선뜻 속마음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쉽게 결정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지 그렇게 갈등한 사람들과 이번 정리해 버렸다는 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예. 이로써
대구 현역 국회의원들, 아이고, 대통령이 그 서문시장 가는데 우리 안 부르고 청와대 참모도 불렀네. 큰일 났네. 땀을 삐질삐질 흘리던 현역 의원님들은 이로써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구 출신의 의원들은 한 명도 출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뭐 청와대에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 공천제를 하더라도 대구 출신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대통령을 이렇게 모셨다는 것만으로도 본선 경쟁력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청와대 참모들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차단한 것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김 대표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공식 행사에서 두 분이 한 자리에 마주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기류와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취재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박근혜 대통령 파란색 정장을 입고 그 옆에 김무성 대표가 있는데 고개 까닥 인사하고서 그게 답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게 옆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 문재인 대표와는 10분간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영상 사진 분석 전문인데 방금 이 영상을 보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김무성 대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다 분석되십니까? 그래도 뭐 완전히 차갑진 않네요. 완전히 차갑진 않다. 과거에 완전히 차가웠을 때는 쳐다도 안 보셨습니다. 경기장 갔을 때?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때서 혼잣말을 하셨잖아요. 야, 우리 쪽은 쳐다도 안 보네. 라고 하셨는데. 쳐다는 보셨네. 네, 쳐다는 보고, 몽리는 했어요. 이걸로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들이 모두 한 수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완전한 화해는 힘들겠지만, 아직 감정의 골은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더 이상은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서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안원전 의원님, 그런데 이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먼저 다가갈 법도 한데 아닌가요? 지금 저도 이제 화면을 보니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무성 대표는 서 있는데 가운데 두 분 아마 행사의 주최 측 같아요. 앉아 있어요. 보면은 두 분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위기 속에서 다가가서 악수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겠군요. 그렇죠. 거서 악수한다는 굉장히 묘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서복서 그건 대통령에 아부하겠다는 사람들은 가서 한 컷도 찍히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서. 예전에 윤상현 정무특보가 한번 그런 비슷한 장면을 만든 적이 있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굳이 뭐 사진 찍히기를 뭐 이미 다 알려진 분이 뭐 그걸 원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저기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목례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점잖게 목례를 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는 이제 아랫분도 앉아 계시잖아요. 저분들도 악수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일어나서 악수를 하는데 저분도 악수 안 하는 걸 비춰볼 때 당시 분위기가 악수를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장면에서 화면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눈길도 주지 않으신 것 같은. 문재인 대표 저기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바로 김무성 대표 옆에. 김무성 대표 등치가 좋으시니까 가려서 안 보이셨나? 그러니까 야당 대표 원래 사실은 대통령이 오셔서 그 당 대표들하고 악수하시고 이러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해산됐습니다만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가 있을 때부터는 그런 가서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문 대표 바로 옆에 있네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눈길도 주지 않으신 건 아닌가? 혹시 탈당하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뭉뚱그려 본 거죠, 저쪽을.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이 올라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흥사당이라서 그럴 수 없다는 한계는 있는데 저도 계속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사실 이렇게 좀 껄끄러운 어떤 그 장면이 마주쳤을 때 먼저 가서 툭하니 뭐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여자하고 대통령은 좀 틀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뭐 그런 상황의 한계는 좀 우리가 인정이 뭐 되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카메라맨들, 카메라 기자들이 몽땅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표정인지 그것만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핫플레이스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어제 카메라 기자들 주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어떤 표정 짓느냐, 웃느냐, 찡그리느냐 이것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화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의 면전에서
더 이상 자꾸 이러면 내가 1년간을 참아왔는데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큰 소리를 빵빵 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언론에서 보도된 것까지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당헌당 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같으면 당헌당규에 있는 것을 대표가 똑 누르듯이 당헌당규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 그거 이제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있다면 큰 사탄이 벌어질 것을 분명히 내가 김 대표 여기 앉아서 경고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발언과 비공개 발언을 구분해달라는 부탁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김 대표가 언론프에 너무 자주 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만합시다. 그리고 자기네 할 얘기 다 해놓고 우리 보면 못한다. 국민 보는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야, 이 두 분의 분위기가 용쟁호투, 용과 호랑이의 맞아요. 싸움을 방불케 하는데 이 서청원 의원도 사실 저런 말 잘 안 하는데 김무성 대표가 끝부분에 가서는 그만합시다 같이 이 소리를 쳤는데 임선 변호사님 네. 또 영상 사진 분석 전문가인데 아니 외나무 다리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왜 원수는 이렇게 꼭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체 네. 서로 얼마나 싫을까요? 사실 옆자리에서 저렇게 작심 발언을 용서하지 않겠다, 경고한다, 언론 프레이를 자주 한다, 자기는 말 다 해놓고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서청원 제가 볼 땐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속에 마음이 많으신가 봐요. 저 두 분은 왜 전당대회 때부터 되게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 김무성 대표가 대표로 선출됐을 때 이제 서청원 최고는 알아 누우셨잖아요. 네. 병원에 가셨었는데 그때 두 분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었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작년에도 제가 그때 돌직구쇼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 누가 대표가 될 것 같냐라는 얘기에 제가 며칠 전 꿈을 인용하면서 아마 김무성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꿈에서도 이분은 시사를 하는군요. 아 그럼요. 저는 예. 항상 돌직구쇼가 꿈속에서도 네. 예, 또 그랬는데 페이스북에 제 SNS로 메시지가 서청원 최고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감히 김무성 대표를 언급한다고? 선출을 예언했다고 예. 서청원 대표가 될 게 뻔하다. 아. 그래서 두 분이 정말 두 진영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요걸 보니 또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 도무지 서청원 최고가 이해가 안 가요. 예.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누가 뭐래도 현역한테 제일 유리한 제도가 이건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이를 박박 가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용서 못하겠다. 우리가 그냥 막 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대사를 예. 공개적으로 하는지 예. 저쯤 되면 뭔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도 듭니다. 그렇군요. SNS 서청원- 메시지 또 받으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서청원 최고위원도 그러니까요. 나름 화를 낼 명분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는 일단 보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영환 전 의원님 원래 두 분이 YS 계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대표 때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그렇죠. 식구들인데 그렇죠. 예. 두 사람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YS계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계보였죠. 야당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시작은 서청원 대표가 1980년대 초에 이른바 전두환 대통령이 신군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민한당, 이런 당을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위성정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민정당. 그때 이제 정치 시작해서 민한당 소속으로 정치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민한당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했던 신한민주당, 신민당과 통합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손을 잡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84년도에 정치를 시작하는 그 서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96년에 국회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속된 말로 짬밥으로 따진다면은 급이 틀리죠.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던 때 서청원 대표 이미 원내대표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급이 틀리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대표 경선에서는 졌어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후배한테 진 겁니다. 서청원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자존심 상할 정도의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또 이제 YS계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서청원 대표는 나중에 합당을 하면서 들어온 YS계지만 김무성 대표는 YS
김영삼 대통령을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민취업 시절이라고 그러죠. 민주화운동을 가장 어려웠더니 같이 했던 그런 또 동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YS로 본다면은 김무성 대표는 YS 직계로 할 수 있고 서청원 대표는 직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엇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아니 나보다 급도 한참 낮은 게 왜 이렇게 들이대 이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자꾸 YS계 하는데 내가 YS 적자지 무슨 소리야. 그런 서로를 이렇게 본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가장 무서운 건 당내 경선이 무서운 겁니다. 예. 전쟁도 내전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딴 나라와의 전쟁은 전쟁 끝났는데 속된 말로 땅 좀 떼주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내전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계속 같이 한 손발로 계속 얼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 중에서 당내 경선 진짜 무섭다고 하거든요. 왜? 방금 이렇게 당내 경선에서 진자와 이긴 자가 계속 얼굴을 맞대야 되기 때문에. 네. 딴 당과는 얼굴 맞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치열할수록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예. 지난 전당대회는 사실 굉장히 치열했어요. 역대 전당대회 치고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게다가 지금 친박이 비박이니 또 공천 누리라는 것은 의원들의 생사 여탈을 좌우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이슈를 놓고 싸우다 보니까 센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이면서 변호사가 오픈 국민 안심번호 국민공천은 현역한테 유리한데 서청원 의원의 저런 태도가 발언이 이해가 안 된다. 예. 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서청원 최고 이해된다. 왜냐하면 지금 서청원 의원이 몇 선이죠? 7선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신칠선은 신선급이라는 얘기도 예. 있어요. 이제 나머지 자리는 이제 국회의장이나 당대표 외에는 이제 없는데 예. 지금 국회의원도 7선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발선까지 하시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공천을 이렇게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기도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이 정치에도 욕심을 내고 또 출마하신다기보다는 본인이 좀 챙겨야 될 사람이 많지 않은가.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아까 말 안심번호 공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른 차원으로 또 본인이 친박계의 어떤 중요한 핵심 의원이라는 것과 또 다른 차원으로 네.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전략 공천이라 이름으로 공천권에 좀 들어가야 될 그런 것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유진 대변인, 네. 방금 영상 보니까 우리가 수주 전만 해도 야당 내의 내분과 야당 내의 투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도해드렸는데 야당 안에서의 싸움은 여당 싸움에 비하면 비할 게 아니네요. 서청원 최고가 김무성 나랑 쟤랑 급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역시 당내 갈등도 여당과 야당은 뭐 급이 다릅니다. 예. 그 야당 최고위원들도 거기서 갈등이 막 많이 표출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과 주승용 최고위원 간의 갈등, 이용득 최고위원과 유승희 최고위원 간의 갈등 이런 그랬죠. 이런 갈등이. 그런데 왜 대표가 빨리빨리 진압 못하냐 이런 걸로 문재인 대표를 아주 그냥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예. 이거는 바로 옆에 앉아서 대표한테 썼던 단어가 경고한다, 용서하지 않겠다, 조심해요, 뭐 밤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무성 대표가 가만히 듣고 앉아 있기에는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임 변호사 말씀이 오픈 프라이머리든 뭐 안심번호를 위한 국민공천제든 아니면 어제 사달이 났었던 바로 그게 뭐냐면 우선 추천제라고 하는 네. 시스템인데 그거 전략공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오픈 프라이머리든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제든 현역 국회한테 다 유리한데도 바득바득 반대하고 또 자기들이 하자는 전략공천 예. 관련해서 비슷한 거 이것도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봐도 되겠네라고 얘기했으면 어이구 우리 김 대표가 드디어 약간 현실로 돌아오셨네. 이래야 될 일을 예. 바득바득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떡주문을 지주문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김무성이 싫어해요. 예. 모든 김무성이 정답이 싫어요. 기승전을. 그거 이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제 한 발 뺐어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 나갈 거니? 확인해가지고 안 나간다고 단속 끝났어요. 근데 여당에서는 쉬질 않습니다. 예. 대표 얼굴에 연타 계속해서 강공은 막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끝나고 그만합시다라고 해서 기자들 다 내보내고 비공개로 전환했죠. 여기서 또 그동안 잠잠했던 김태호 최고위원이 예.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물갈이 해야 된다. 한 50%는 날려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참신한 신인들, 경쟁력 있는 신인들 하지 않으면 총선 지겠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전략공천하자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청원 최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비공개로 전환한 뒤로는 역시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최고위원을 네. 이번에 만들기로 한
그 총선 룰, 공천 룰과 관련된 그 TF 기구. 논의 기구 네. 있죠. 예. 거기 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 사무총장인 황진아 사무총장을 시키자라고 하는 게 주류 쪽 입장. 예. 여기서 주류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비박계 입장. 예. 김무성 대표 입장인데 무슨 소리? 최근 우리에게 바짝 들이대고 있는 우리 김태우 최고위원 좋지. 추천했군요. 예. 어허. 그 갈등 구조가 돼서 어제 아무것도 얘기 못 했거든요. 음.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인재 최고위원도 나섰고 김태우 최고위원도 나서서 김무성 대표가 우선 추천제를 하자도 반대. 예. 오픈 프라임 하자도 반대. 제가 볼 때는 이유 없고 김무성 대표가 싫어요. 예. 김무성이 싫어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나가요. 뭐 이런 정도로 입장을 정리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야당이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죽기 살기. 죽기 살기다. 가고 아까 있다는 내전 얘기 나왔는데 딱 예. 그거다. 사원이 틀리죠. 야당이 뭐 반박했다는 이야기가 예. 아니라. 야당은 뭐 김한결 문재인 대표 내려와야 된다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퇴하기 전에는 당 개혁은 없다라고 예. 직격탄 날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무성 대표 사퇴라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야당은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미. 아, 야당이 더 세다? 네, 탈당하고 밖에 예.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면전에서는 안 하는데. 보수 진영대에서는 아직 탈당 이야기 나오진 않고 예. 있죠.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의 그 협박에 주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어휘와 실제 행동이 다른 겁니다. 아니 문재인 뭐 당대표실에 지난번에 방은장치 했다는데 새누리당도 빨리 방은장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김무성 대표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지금 공개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교수 김연경 씨와 약혼한 사이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밝혔다. 오늘 동아일보 법조팀이 취재를 한 내용인데 정성희 논설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의 일관된 입장은 그 둘째 사위의 그가 재판을 받을 때는 마약 사실을 전혀 몰랐고 끝난 다음에 알았다 하는 것이 입장이었는데 오늘 그거를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알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예. 이 둘째 사위가 재판 과정에서 사위도 이름도 나왔어요. 이상균 씨가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나를 선처를 해달라. 그리고 결혼 당사자의 이름이 교수 현경이다. 예. 김현경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른바 김연경 씨를 두고 수원대 교수 임명 과정에서 이른바 김무성 대표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한창 불거졌었던 때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수원대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미술 쪽이니까 미술 쪽에 이제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사실 30대 초반의 교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신문에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물론 이 이상균 씨가 법정에서 교수 김현경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김현경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교수 김현경이 누구인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것이 이제 의문의 핵심인데 지금 김무성 딸인 김연경 교수일 것까지 검찰이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교수 김연경까지만 알았을까? 그게 관점이군요. 논점이군요. 교수 김현경이라니 굉장히 신문에 그러니까 예. 그냥 교수 김현경이면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교수 김현경이 김무성 대표의 딸로서 수원대 특혜 임용 논란이 있어서 신문에 좀 오르내렸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검찰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재판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오늘 채널A 법조팀의 이 취재 상황에 따르면 이 재판 과정에서도 교수 김연경과 약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양형을 해주세요라는 것이 작용이 됐다는데 네. 박용진 전 대변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지금 관점입니다. 논점입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일에 수사 당국의 정보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식적인 지휘 라인과 또 이렇게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라인에서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는 무관하게 이 사람의 신원이 적어도 이런 중견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고라고 하는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당연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나머지 문제죠.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것이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은 수사 과정
석연치 않은 재판 결과 이것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알고는 있었을 거다 이런 정도 관계를.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의 이 보도가 사실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몰랐다 했다가 적어도 부인 될 사람이 누군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개과천선할 거고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건데 결혼까지가 앞두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작해 달라라고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 추론에 더해서 예. 저는 적어도 그 검찰이나 혹은 경찰 등의 이런 그 정보망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는 추론을 하고 있어요. 예, 임순 변호사님. 네. 저는 이 사건의 변호인이랑 아주 가깝다고 했잖아요. 많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일단 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약혼녀가 있다고까지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약혼녀한테 탄원서를 받아다 달라라고 예. 하자 양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자 절대 못 받는다. 그럴 바엔 내가 차라리 형을 다 산다까지 거절을 했는데 계속 묻자 약혼녀 이름까지는 변호인한테도 적어줬대요. 김현경이라는 사람이 내 약혼녀다. 예. 당연히 김무성 대표의 딸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답니다. 김현경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여자 이름 중에 하나고요. 교수까지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자, 근데 봅시다. 예. 지금 피의 사실이 뭔가요? 피의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마약을 했냐 아니냐입니다. 예. 그리고 피의 사실에서 지금 혐의 사실의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이 사람은 자백을 했지만 이 외에 카카오톡 등으로 누군가가 추가로 더 한 사람들이 드러나 있었고요. 네. 더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드러나 있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사를 해서 불러내서 혐의점을 찾아낼 것이냐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사람이 약혼녀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됩니까? 혹시 잠깐만요. 얘기를 아직 안 예. 끝났는데요. 약혼녀를 찾아내는 주사기도 거예요. 지금 제3자 DNA도 발견된 마당에 검찰이 한번 알아보지는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예. 조금만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수사를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는 이 사람이 했냐 아니냐고 이 사람 주변의 공범이 누구냐 아니냐였는데 검찰이 그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DNA 주사가 혼합형이어서 누군지 알아내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 약혼녀 이름이 김현경이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 사람 약혼녀가 누구야. 거기에 수사를 집중을 한다면 저는 검찰이 오히려 검찰 그거야말로 정치 검찰이지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검찰이 더 네. 엉터리다? 그거 엉터리죠. 약혼녀가 누군지 집중을 하는 것이 예. 그게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그리고요. 저는 이걸 뿐만 아니라 왜 이거 그럼 검찰이 몰랐냐. 그거야말로 정보력의 부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검찰이 누구의 약혼녀 이름이 무엇인지 약혼녀 이름은 누구의 딸내미고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말로 오히려 저는 개인 사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검찰이 그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거야말로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빨리 잘 보여야겠네. 야, 얘 빼. 그거야말로 저는 개인 사찰이라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안다면 이건 오히려 더 개인 사찰이다. 박인준 대변인, 네. 임윤선 변호사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글쎄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박 대변님이 계속해서 내 약혼녀가 네. 누구다라는 말씀 좀 거를 천천히, 예. 계속해서 내 약혼녀가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네. 약혼녀가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찰고 변호인에게도 얘기를 해라. 약혼녀가 누구냐 왜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하자 마지못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예. 글쎄요. 그 마지못해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가 뭐가 중요하죠? 이거를 가지고 나 결혼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선처를 바라고 재판에서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변호인의 전술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 번 얘기했던 10번 얘기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니 이거 마약이나 하는 사람이 말이야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 사실이야? 확인해봐. 이 정도 안 했겠어요? 아니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예. 본인이 탄원서도 안 썼다면서요. 이 사람과 정말 약혼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했을 그러니까 것이다. 그 사람의 탄원서를 써와라. 그러면 탄원서의 기본은 뭐예요? 주민번호, 주소, 내가 누군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서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결혼할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봐줘야지 이래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적어도 예.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기본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그거 기본이에요. 저는 사실 검찰이 이 사람이 그 김무성 대표의 딸인 거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검찰이 마치 김무성 이상균 씨가 그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다고 지금까지 얘기해온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 맞아요. 사람이 네. 누구와 결혼했는지는 조차도 몰랐다. 네.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기사 보면은 이제서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확인했을 때 우리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보면은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도 약혼자 이름이나 직업이 교수인 것은 알았던 것 같다. 예. 하지만 약혼자가 김 대표의 딸인 것은 몰랐고 나중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전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이 뒷부분은. 예. 그렇지만 앞부분에서 알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좀 검찰이 잘못하지 않았나. 예. 또 수사를 담당했던 박모 검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맞다 틀리다를 말해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맞다 틀리다는 뭐냐면은 약혼자의 이름을 갖다가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김무성 대표의 딸인지 알았다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그 보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얘기가 됐을 때 약혼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상규 씨가 이름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몰랐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은 좀 더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근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검찰 관계자의 말들도 조금씩 다 다르고 있는데 일단 검찰의 주장은 김연경 씨 교수와 약혼 상태라는 것은 알았는데 김연경 씨가 김무성 대표의 딸인 줄은 수사 과정에서 몰랐다라는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분위기를 확 바꿔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내 치킨집이 어디보다 많을까요 했는데 국내에 있는 치킨집이요.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매장보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더 많더라. 이 정도 많다 했지만 이 정도 많을지는 몰랐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치킨을 3마리를 준비해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치킨을 제 앞에 대령을 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아침에 주문해도 달려올 정도로 치킨집이 많다. 임순 변호사님. 저희가 아침에 충격받았잖아요. 왜요? 아니 이거 아침에 배달이 돼 했더니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얘기인가요? 하나 드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끝나고 끝나고. 많이 먹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임순 변호사. 아주 좋아요. 저는 일주일에 하나는 꼭 먹어야 돼요. 일주일 딱. 일주일 딱은 합니다. 네. 근데 왜 우리 직장인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좀 약간 직장 생활에 회의가 될 때마다 하는 말이 끝나면 치킨집이나 차려야지 뭐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 전국의 치킨집이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만 산정한 게 36,000개인데 36,000개요? 36,000개. 이것은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어허.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차리는 것이 치킨집이고 1번 통계청이 발표한 거예요. 2번은 편의점, 그리고 3번은 그리고 호프집이라고 하네요. 왜 치킨집에 이렇게 많이 창업하냐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쉽게 차릴 수 있다 보니까 은퇴자가 그냥 제일 먼저 차리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폐업률조차 높아갖고는 우리나라 지금 치킨집의 폐업률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폐업률 1위가 치킨집이에요? 제일 많이 차리고 어허. 제일 많이 망한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은퇴 후 생계수단이 치킨집이다라는 서글픈 어찌 보면 사회상도 반영이 돼 있는데 문제는 치킨집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은퇴 후 한번 잘해보자라는 야심찬 꿈을 접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은퇴 후 치킨집을 생각하시는 창업자분들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치킨을 애용하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셔야 할 치킨 상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출제합니다. 이른바 치킨 퀴즈. 빠밤. 현재 하루 평균 판매 마리수는 과연 몇 마리일까요? 하루 평균 판매 18마리. 치킨집이 많다 보니까 치킨집 한 곳에서 하루 열심히 장사해도 18마리밖에 팔지 못한다. 자료는 농립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그리고 BBQ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적어도 월 5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을 올리려면 뭐 매장 운영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직원 돈 주는 것도 떼줘야 되니까 500만 원 순수입을 올리려면 몇 마리를 팔아야 될까요? 45마리는 팔아야 월 500만 원의 순수익이 떨어진다. 그런데 현재는 치킨집 18마리밖에 못 팔고 있는 실정이다. 뭔가 괴리감이 벌써부터 느껴지죠. 그렇다면 세 번째 퀴즈. 현재 연간 1인 소비량 한 명당 치킨을 1년에 몇 마리 먹을까요?
치킨을 좋아하는 이민순 변호사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4.6마리. 한국인이 치킨 참 좋아하긴 하지만 1인당 1년에 4.6마리를 먹는다. 그렇다면 치킨집을 창업했어요.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려면 1년 동안 국민 1인당 몇 마리를 먹어야 할까요? 11.5마리는 먹어줘야 치킨집들이 좀 남는데 4.6마리밖에 먹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 1인당은 어린아이들, 아기들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적어도 성인들은 좀 더 먹어줘야 된다. 40마리씩 먹어야 돼. 40마리씩 먹어줘야 된다. 저는 1년에 한 12마리는 충분히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퀴즈. 현재 반경 몇 미터마다 하나씩 치킨집이 존재한다. 아니 몇십 킬로미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박용진 대표 한번 맞춰보시죠. 50m? 100m? 그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많아요. 정 의원님은요? 한 1km? 1km? 그리고 찍기의 달인 안용환 전 의원님. 저도 한 50m 정도? 50m. 50m? 너무 심하지 않아요? 50m는 아니, 지척인데 이거는- 가다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넓은가 봐요. 질문자의 예. 질문 취지가 다니는 저기 있네. 보니까 사실 좀 크니까 세 자리가 아닐까? 아, 세 자리. 근데 800m 되는 아니, 것 아니, 같아요. 아니. 800. 자, 정답 공개합니다. 어, 1km씩 치킨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네 그래. 평균이니까. 이거는 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예. 물론 치킨집 숫자와 우리 전체 국토 면적을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밀집되어 있는 상가 중심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한 층에 2개씩 있어요. 네.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자영업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5마리를 소비하고 11.5마리를 팔아야지 500만 원 유지된다면은 4점 그 계산 제가 해보니까 월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절반도 안 200만 원밖에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혼자의 소득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매달립니다. 맞죠. 부부가 다 매달리는 아, 거죠. 그렇군요. 부부의 공동 수입이 2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식당이 한 60만 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식당 수가 한 2.5개 정도예요. 우리는 인구 1000명당 식당이 11.5개 정도입니다. 네. 미국보다 식당이 5배나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게 진짜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전체 직업으로 따지면 자영업자가 3분의 1, 비정규직이 3분의 1, 정규직이 3분의 1입니다. 예. 그러면은 3명 가운데 집에 밤에 들어와서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정규직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밖에 안 3명 된다.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명은 쭈그러 자는 겁니다. 내일 내가 잘릴지, 내일 내가 문을 닫을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인데 이 치킨집이 한국의 자영업의 위기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예. 겁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200만 원에서 한 230만 원밖에 못 법니다. 평균 1인이 나가서 일을 해서 버는 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치킨집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 얘기 안 나왔는데 3년 만에 50%가 문을 닫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집 중에 하나는 3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그럼 문을 닫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퇴직금 밀어 넣습니다. 퇴직금 밀어놓고 퇴직금이 은행에서 쫄딱 대출 받고 뺏기는 겁니다. 예. 결국은 치킨집을 창업할 때는 중산층이었어요. 그런데 끝나는 순간 3년 뒤에는 하루층으로 계층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게 현재 우리 현실입니다.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자리에서 긴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자영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정부에서 말리고 이 사람들 직업 교육을 새로 시켜가지고 월급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이 사태를 이걸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건 자영업의 위기입니다. 예. 자영업자들은 서로 힘을 합치 못하기 때문에 그 위기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망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만 하더라도 이제 뭉쳐가지고 정부에서 관심을 갖죠. 노사문제상의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뭉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 위기는 정말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 망해가고 쓰러지고 우리나라 자살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자영업의 위기 때문입니다. 안용환 전 의원이 이 울분을 토하면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치킨집을 차리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4배는 더 치킨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여러모로 답답한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서글픈 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분위기를 또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제가 간통죄 폐지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간통죄 폐지한 지 7개월 아내들이 열받은 아내들이 속 터지는 아내들이 분통 터지는 아내들이 남편의 죄를 법으로 묻지 못하니까 SNS라도 내가 따져야겠다. 응징해야겠다.
이른바 SNS 신문고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간통죄 폐지 이후 나타난 신풍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위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조선일보에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간통죄 폐지 이후에 달라진 현실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그 간통죄 같은 게 형사 고발을 함으로써 법률에 개입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불륜을 그러니까 배우자가 배신한 당사자가 인터넷에다가 SNS에 배우자 불륜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의 이름, 직업 이런 거를 보면서 아주 신상을 털어버리는 것이죠. 예. 게다가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내용을 잘 알겠습니까? 네. 또 여기 오늘 그 신문이 나온 그 지난달이죠. 9월달 추석 연휴에 한 여성이 올린 것이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요. 뭐 낱낱이 자신의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이런 신상을 다 공개해놓고 예. 뭐 얼마 호재가 났죠. 그 이 네티즌들이 가서 뭐 거기다가 악성 댓글을 붙이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성희 위원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를 저희가 조금 민감한 정보들은 다 가려서 좀 간추려서 좀 수위가 약한 것만 모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내 남편이 외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한 여성이 SNS에 올린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땡땡 여대 영어과 20살. 참 여자의 직감이란 건 정말 대단하더라. 아내가 쓴 거예요. 너네 매장에서 일했던 남편이죠. 네가 개념 없다고 말한 그녀가 너의 목에 주먹만한 를 씹어놓은 그녀이더라. 8년을 가까이 만나면서 그중 결혼 생활. 네가 엔조이랑 놀아나는 게 3개월. 말이 쉬워서 결혼 생활이 8년이야. 25살에 만나 30을 넘기면서 내 꽃다운 나이 너한테 올인하며 살았어. 너 빚 갚느라 우린 여름 휴가도 못 갔는데 너는 그녀를 밥 사 먹이고 숙박업소에 다니는 차릇값을 내느라 좀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찌질하게 살고 있을 때 계곡도 다니면서 놀았대. 몸무시까지 시켜주며 어쩜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곳만 콕 집어 그녀를 데리고 다니는지 그렇게 다니면서 넌 내 생각이 나긴 하디 난 이제 평생 이혼녀라고 딱지가 붙을 텐데 가만히 있자니 억울하고 그리고 나 너라는 청춘이 마음 가는 대로만 무모한 사랑이 여러 사람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려 놨는지 지금은 감히 상상이 안 가지. 외도를 한 여성에게 아내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도 언젠간 결혼이라는 걸 하겠지. 그때 겪어봐. 사랑은 준 만큼 받게 되는 법이거든. 언제가 됐든 반드시. 이거 저희가 좀 약한 것만 모아서 올려놨는데 정성희 위원님. 외도를 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아내의 처절한 절망감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담겨있어요. 옛날에 같으면 이제 눈물로서 사귈 얘기잖아요. 친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친정부모한테도 얘기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적인 망신 주기에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 간통죄 뭐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요. 사실 이거 보면 저도 아까 좀 깜짝 놀란 것이 이 상대 여성이요. 여기서 여대생이라고 했던 그 학생도 상대방의 대상도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유부남을 사귀고 있다는 걸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다 올렸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냥 남자친구가 있다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또 배경이 나오려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또 인터넷에서 자기 남편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유부남인 걸 몰랐나? 알죠. 알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아내의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근데 이렇게 신상을 SNS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죠. 불법이죠. 누가 뭐래도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이제는 다들 이제 상식으로 아세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면 안 되겠네요, 저렇게. 네. 그런데 요즘 좀 아내분들의 여성분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바람핀 남편 회사의 단체 메일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부인에게 형이 선고가 됐는데 예. 벌금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좀 아내들 분위기는
그 값 벌금 얼마 내고 만다. 내고 차라리 올린다.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 내 가슴이 다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내고 만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네. SNS를 통해서 분풀을 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 먼저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한테 조금 몇 번 뒤통수를 좀 맞았잖아요. 그렇죠. 뭐 최선당 사건도 그랬고, 그 세무자 사건도 그렇고, 네. 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사건도 그렇고. 일단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을 최대한 피해자로 해서 올려서 그 사람 입장만 들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 경돌일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보는 우리도 같이 휩쓸리지 말고 좀 판단력을 갖고 중심을 잡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좋은 말씀이네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SNS에 토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산정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차마 이혼도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요? 꼴랑 내가 3천만 원 받자고 이혼합니까? 예. 이혼도 못하고 속은 속대로 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건데 이혼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1억, 2억 확 높여버리면은 쿨하게 이혼합니다. 내가 예. 너랑은 안 산다. 네. 서로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혼 위자료를 확 높이고 외도 시 재산 분할에도 그것도 퍼센테이지를 넣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진 빚느라 정말 놀러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때 남편은 계곡도 다니면서 몸보신을 시켜줬다는 사연이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사연이 다릅니다. 이거 현직 유명 야구 선수가 본인의 계정에 자아 고백처럼 올린 말인데, 저는 친인척분들과 허구현 주례 선생님, 허구현 해설위원인데,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수많은 동료 지인분들 앞에서 혼인 서약과 성혼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내내 쓰레기짓을 했다. 정확하게는 연애 때부터 바람을 폈습니다. 뭐 불법 안마 시술소, 오피스텔, 립카페 등의 퇴폐업소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갔고, 원정 갈 때마다 동료들과 룸살롱 노래말 도우미를 부르고 놀았습니다. 심지어 대전에서는 룸살롱 아가씨와 연애도 했습니다. 가정밖에 모르고 남편과 딸을 위해 열심히 사는 아내 몰래 월급과 보너스를 빼돌렸으며 휴대폰을 2개 사용하면서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용서받지 못겠습니다만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아내에게 반성하고 속죄하며 야구에만 집중한 평생을 살겠습니다. 박유진 전 대변인, 네? 이번에는 남편의 고백인데 아무래도 아내와의 이 사실이 들켜서 좀 그거를 사과하는 의미로 올렸죠. 공개각서죠. 공개각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걸 왜 우리한테 알려주나 약간 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런데 아마 부인이 요구했을 수 있겠다. 네. 혹은 부모가 이렇게 해서 아예 공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반성문 제출해서 다른 데서 그런 또 하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혼자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했네요. 예. 친구들하고 함께 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까지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문 제출했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많이 아주 당황스러운 공개. 아마 예. 초안을 아내가 써줬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혀 저기 저 맞춤법도 다 맞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당황한 소식이었는데 간통법 폐지 7개월 이후 변화진 사회의 풍모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희 다양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더욱더 선선해진 가을 날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